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건조증 증상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눈물 나는 건 그냥 건조해서 눈물 많이 나요 이런 것보다는 건조해서 눈 표면에 염증이 생기니까 눈물이 줄줄 납니다라고 정도 얘기하면 된다. 기억나시죠? 자, 눈물 삼계증 얘기했었고, 눈물 부족 또는 눈물 증발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안구 건조증이 심하게 생길 수 있다. 건조증 악순환 다시 한번 짚어보면, 눈물층이 뭔가 불안정해지면 눈물이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끈적끈적해지고, 끈적끈적해지면 눈 표면 손상 생기고 염증 생겨서 다시 감각신경도 이상이 생기고 또 염증 생기고 다시 불안정해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진단하고 치료를 얘기를 할 건데, 진단과 치료는 일단은 진료실에서 기본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특이한 증상들, 시력의 변동이 막 아침 저녁 또는 뭐 밖에 나갔을 때 안에 있을 때 생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기름막들이 막혀 있다든지 기름샘이 막혔다든지 아니면 눈 표면에 이런 작은 상처들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진단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눈물이 잘 안 만들어져서 이게 건조한 건지 아니면 증발을 많이 해가지고 건조한 건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게 눈물의 분비량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어 종이라고 하는 거를 양쪽 눈 바깥쪽에 자극이 좀 덜 되도록 끝부분이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접어서 위치한 다음에 5분 정도 지났을 때 이게 어느 정도나 젖어서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한 10mm 정도 기준을 많이 하고요. 또 아주 심한 생성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한 2mm, 3mm, 또는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젖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알케인 약을 넣고 하는 검사도 있고 안 넣고 하는 검사도 있는데, 넣고 하는 검사는 완전히 모든 자극을 없앤 다음에 눈물이 어느 정도나 정말로 생산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 우리가 주로 하는 약을 안 넣고 하는 검사들은 눈에 반사가 있던 자극이 있던 간에 어쨌든 눈물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검사를 보면 됩니다. 눈물의 삼투압 농도 우리 자주 검사하는 건데, 이거는 티어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눈에 눈물이 고이는 여기 아래쪽을 아주 작은 진단기기로 눈물을 채취를 하면 어느 정도가 농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게 기준을 어디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보통 정상적인 레벨은 300 초반 정도 봅니다. 그리고 340보다 높은 끈적끈적한 눈물을 가진 분들은 건조증이 꽤 심하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해석에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눈 표면이 생각보다 자극에 되게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추운 데 있다가 갓 들어와서 이렇게 재신 분, 또 진료실에서 몇 가지 이렇게 조작을 한 다음에 또 잰 분, 그리고 좀 전에 약을 넣었던 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변이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가 280이 정상이에요 라고 말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눈물띠의 높이. 눈물띠는 우리가 눈물 아래 눈꺼풀 쪽에서 이제 눈물이 좀 차 있으면 찰랑찰랑한 띠가 생기는데, 그 높이, 비침습적 눈물막 파괴 시간. 요 얘기는 우리가 플로레신이라는 현관물질을 눈에 묻혀보고 이게 몇 초 지나면 깨지는 게 이제 침습적, 좀 자극이 있는 검사라 보면, 이거는 그거 없이 순수하게 눈물막이 자극 없이 몇 초 후에 깨지는지를 보는 검사, 또 눈 표면에 염증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말봄선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그런 검사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드라이 스캔 이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 스캔을 일단 요약본을 이렇게 보면, NIBUT가 Non-Invasive Breakup Time인데, 요거 보면 이제 결국 눈을 뜨고 있으세요 하고 쭉 봤을 때 한 8초에서 8.1초 정도 지나면 눈물막이 깨지기 시작한다 이해하시면 되고, 눈에 깜빡이면 이게 깜빡이면 어느 정도나 완벽한지를 보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참고하지는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지질층 유형,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눈물이 세 개 층이 있잖아요. 대부분 물인데 끝에 이렇게 기름층이 있거든요. 기름층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봅니다. 역시 기름층의 두께가 한 80, 90 정도 되면 제법 두껍습니다. 40, 50 정도까지 떨어지면 기름층 두께가 많이 얇습니다인데 이것도 해석의 주의는 해야 됩니다. 눈물띠의 높이 아직은 우리가 수동으로 재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찍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별로 많이 참고하지는 않고 있고요. 마지막 마이봄샘이 어느 정도나 망가져 있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여기 판단하는데 이것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볼게요.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눈물이 어느 정도 마르는지를 보는데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눈이 마르는 시간대를 여러 구역으로 쪼개가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14초, 15초 지나도 괜찮은데 비해서 몇 초 지나면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겨요. 한 6초 정도 시작하면 깨지기 시작을 하고 점점 깨지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왼쪽 눈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 6초 정도 지나니까 여기 가운데 쪽에만 약간 깨지는데 나머지 부분은 괜찮았어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눈물 중에서 기름층의 두께를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사실은 빛을 이용해서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떤 원리로 하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원리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빛이 반사되는 걸로 봐서 봅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보면 점검이 있는 날입니다. 물 위에 휘발유 같은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기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반사되는 형태의 빛을 보면 이런 데는 이제 기름이 없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알록달록한 부분은 기름이 아주 두껍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찍어봤을 때 그냥 균질하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면 기름층이 아주 얇은 걸로 이해하면 되고 알록달록하게 뭐가 많으면 기름층이 충분하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것도 역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실에서 마이봄선을 좀 건드렸다든지 그런 경우에 오히려 기름층이 두껍게 측정이 될 거고 또 측정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 인공눈물 한 방울 넣고 오셨다 그럼 또 기름층이 얇게 측정이 될 거고 변이가 많아요. 마이봄선 볼게요. 이거는 아래쪽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여기서 하얗게 이렇게 기둥처럼 보이는 부분이 마이봄선에 해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찍은 범위 내에서 마이봄선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여기서 마이봄샘 기능 저하라고 보면 여기는 약 전체 100개의 마이봄샘 중에 55개 정도가 손상이 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전체에 마이봄샘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이 없다 그러면 50%가 손상이고 4분의 1만 남았다 그러면 여기는 75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자, 이게 근데 어떻게 실제로 되냐면 이게 비슷한 원리인데 그냥 이미지 소프트웨어로 측정을 하거든요. 이미지 소프트웨어는 여기 빨갛게 보이는 부분 전체 범위 내에서 하얗게 보이는 여기 초록색 부분을 포토샵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봐서 전체 100에서 약 80% 정도가 있으니까 20%가 손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왼쪽 보면 빨간색 기준 전체 100 중에서 거의 없네요. 다 찾아가고 있으니까 손상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미지다 보니까 이거 역시 다 그냥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여기 한번 볼게요. 전체 100개 중에 마이봄선 충분히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다만 이 프로그램이 캐치를 못 해가지고 65%나 손상이 됐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보면 건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안 되고 여기는 46%라고 돼 있지만 옆으로 이게 사진이 약간 옆으로 찍혀서 그렇지 실제로 다 있어요. 또 다른 진단법
볼게요. MMP9은 우리가 염증 상태를 볼 수 있는 검사법인데 눈 표면에 흰자 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솜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거기에 염증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를 보는 거고,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주 빨갛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눈 표면의 염증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양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눈물막이 불안정하고 우리가 눈꺼풀 상태가 안 좋은지는 드라이 스캔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눈물이 끈적끈적한 거는 눈물 삼투압 우리가 검사하고 있고요. 눈 표면이 어느 정도나 손상이 돼 있고 어떤지는 진료실에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눈 표면에 염증이 심한 상태는 우리가 MMP9 통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 검사 다 체크했을 때 또 진료실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일단 가장 비싼 비용, 가장 비싼 건 빼고요. 주로 두 가지를 많이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치료 간단히 얘기할게요. 치료는 일단 기름층 부족한 사람들은 따뜻하게 찜질하고 그리고 먹는 약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따뜻한 찜질은 뭐 괜찮습니다. 수건해도 되고 온열기 해도 되고요. 요거 생각보다 한 1, 2분 지나면 금방 식어버리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라고. 아니면 뜨거운 샤워할 때 좀 눈 주변 마사지, 그 다음에 눈꺼풀 세척하는 방법, 그리고 IPL 눈 주변에다가 하는 IPL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진료실에서 말브맨 걸랜드 끝에 막힌 것들 짜낼 수 있고, 연고 생각보다 효과가 꽤 있어요. 연고가. 그래서 직접 바르지 않더라도 주변에만 발라도 이게 약간 퍼져가면서 좀 편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물이랑 이 점액층 주로 우리가 처방 나가는 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공 눈물 쓸 수 있고, 그리고 디쿠로 시작하는 디카포솔 눈 표면의 점액질을 좀 더 증가시켜주는 약, 또는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레바케이, 또 눈물이 내려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 또는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 마개,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눈 표면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염증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자기 피를 이용한 약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가 혈청 안약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PRP 안약하고 큰 차이점은, 일단 자가 혈청은 그냥 굳어가지고 위에 있는 혈장만 사용을 했던 거에 비해서 PRP 안약은 여기 혈소판 있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더 많은 영양 성분을 제공하는 안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리고 눈에 사이클로스포린, 사이포린이나 아니면 아이커비스 같은 이런 약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환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가습기,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안경 직접 자극 줄일 수 있게, 그리고 바람 많이 받는 뭐 자동차 히터 앞에 주로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것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겁니다. 근거리 작업 오래 하시면 눈 많이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한 사항, 생각보다 건조증 오시는 분 중에 잠 못 주무셔가지고 약 드시는 분 많거든요. 그리고 렌즈 당연히 좀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거면 뭐 라식, 라섹, 스마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왕이면 건조증이 좀 덜한 그런 수술, 현재는 눈 표면 깎는 라섹이 제일 건조한 덜하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